똑똑 솔깃한 라디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설 들려주는 여자. 변신. 프란츠 카프카. 1. 이제 그는 가까이 있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던져 그 가장자리를 그의 작은 다리들로 꽉 붙잡았다. 그렇게 하여 몸도 가눌 수가 있게 되었으며 입을 다물었다. 이제 지배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하고 지배인이 부모에게 물었다. 우리를 우롱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벌써 울먹이며 부르짖고는 저 애가 심하게 아픈 모양입니다. 우리가 저 애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레테, 그레테 하고 불렀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모녀는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야겠다. 그레고르가 병이 났다. 빨리 의사를 불러와야겠다. 지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 들었니? 짐승 목소리였습니다. 하고 지배인이 말했는데 어머니의 아우성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목소리였다. 안나, 안나!
아버지가 현관을 통해 부엌에다 대고 부르며 손바닥을 쳤다. 얼른 열쇠쟁이를 불러오너라. 그러자 벌써 두 처녀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현관을 달려 누이 동생은 대체 무슨 수로 저렇게 빨리 옷을 입었을까? 현관 문을 열어 젖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큰 흉사가 있는 집에서 늘 그렇게 하듯이 문을 열어놓은 채 내버려 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훨씬 더 침착해졌다. 그에게는 귀가 익숙해진 때문인지 충분히 똑똑하게, 이전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기는 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벌써 사람들이 그가 어딘가 아주 정상은 아니라고 믿고 그를 도와줄 태세였다. 처음 몇 가지 지시를 내리는 태도의 확신과 침착함이 그를 기분 좋게 했다. 그는 자기가 다시 인간의 테두리 안에 받아들여졌다고 느꼈으며 두 사람, 의사와 열쇠쟁이가 실은 의사건 열쇠쟁이건 정확히 구분도 하지 않은 채 굉장하고 놀라운 일을 해내주기를 바랐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다가오는 만큼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분명한 목소리를 지니기 위하여 받은 기침을 약간 내뱉었다. 아무튼 아주 소리를 죽이려 애썼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감히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소리마저도 사람의 기침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이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어쩌면 부모와 지배인이 탁자 곁에 앉아서 귓속말로 밀담을 나눌 것이고 어쩌면 모두들 문가에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의자째에 몸을 문 쪽으로 밀어가 거기서 의자를 버리고 문으로 몸을 던져 문에 의지하여 똑바로 일어서 거기서 잠시 동안 힘들었던 긴장을 풀고 쉬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점액이 약간 분비되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려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이빨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무엇으로 열쇠를 잡는단 말인가. 허나 대신 턱 힘이 정말 센 것 같았다. 그 힘을 빌려 그는 실제로 열쇠를 움직였다. 그러다 틀림없이 어떤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그 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못했다. 그럴 것이 입에서 갈색 액체가 나와 열쇠 위를 흘러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던 것이다. 좀 더 들어보시오. 하고 지배인이 옆방에서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레고르에게는 커다란 격려였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외쳐주어야 할 것을 힘내라 그레고르 하고 소리쳐 주어야 할 것을 조금만 더 열쇠를 꼭 잡아라 하고 자기가 애쓰는 것을 모두가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 내어 죽어라 하고 정신없이 열쇠를 꽉 물었다. 열쇠가 조금씩 돌아감에 따라 그의 몸도 자물쇠 주위를 빙글 돌아 지금은 입만으로 몸을 똑바로 가누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열쇠에 매달리기도 했다가 이윽고 그의 몸에 온 중량을 다 쏟아 다시 내리눌렀다. 드디어 자물쇠가 철커덕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숨을 내쉬면서 그는 열쇠쟁이 같은 건 필요 없었어 하고 말하며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머리를 문 손잡이에 올려놓았다. 그가 문을 이런 식으로 열어야 했기 때문에 문이 실은 벌써 꽤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 자신은 아직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문 판자를 따라 천천히 바깥으로 몸을 돌려야 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기 직전에 거실 안으로 털썩 낮아빠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아직 저 어려운 움직임에 골몰하여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 벌써 그는 지배인이 커다랗게 오 하고 토해내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은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는 문에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지배인이 벌어진 입에다 손을 갖다 대고는 보이지 않는 균일하게 꾸준히 작용하는 어떤 힘이 그를 몰아내기라도 하는 듯이 천천히 뒷걸음질쳐 가는 모습도 보였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와 있는데도 자리를 들 때 풀어놓은 머리가 그냥 헝클어진 채로 거기 서 있었다. 처음에는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쳐다보다가는 그레고르에게로 두 걸음 오더니 사방으로 둥그렇게 펼쳐진 치마 한가운데로 힘없이 쓰러졌고 얼굴은 가슴에 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되밀어 붙이기나 하려는 듯이 저기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쩔 줄 모르는 듯 거실을 둘러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어 그 육중한 가슴이 들먹였다. 그레고르는 거실 안으로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고 안쪽에서 단단하게 걸린 한쪽 문 판자에 의지하여 서 있어서 그의 몸은 반쪽과 그 위로 갸우뚱하고 있는 머리만 보였고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그 사이에 날이 훨씬 밝아져 길 건너편에는 마주 서서 끝없이 이어진 회색 건물의 한 부분이 뚜렷하게 보였는데 그것은 병원이었다. 그 전면을 엄격하게 꿰뚫고 규칙적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굵은 방울이 그야말로 하나하나씩 땅으로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식기들이 식탁 위에 가득 쌓여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아침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이었다. 신문을 이것저것 읽다 보면 몇 시간씩 늘어지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맞은편 벽에는 군대 시절에 그레고르의 사진이 걸려 있어 대위 차림의 그가 손으로는 대검을 잡고 근심 없이 웃으며 자신의 당당한 자태와 제복에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현관으로 나가는 문이 열려 있었고 현관문까지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 앞이 내다 보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첫머리도 내다 보였다. 자, 그럼 하고 그레고르가 입을 열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뿐임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곧 옷을 입고 견본 꾸러미를 꾸려서 떠나겠습니다. 저를 떠나게들 하시겠지요? 하시겠지요? 자, 지배인님, 보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여행이 힘들기는 해도 여행하지 않고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지배인님, 매장으로요? 그렇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전의 업적을 기억하여 나중에 장애만 제거된다면 그만큼 더 열심히 더욱 몰두하여 일하게 되리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장님께 의무가 아주 많습니다. 지배인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저는 부모님과 누이 걱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허나 다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 애쓸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더 어렵게 만드시지는 마십시오. 매장에서 제 편에 서주십시오. 사람들이 외판사원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어 멋지게 살고 있다고들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선입견을 좀 낮게 수정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배인님이야말로 여느 사원들보다 더 잘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네, 저희끼리만 하는 말입니다만 사장님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장님께서야 경영주로서 나름의 성품이 있으시니만큼 판단하실 때 사원에게 불리하게 실수를 하시기 쉬우니 말입니다. 1년 내내 매장 바깥에서 살다시피 하는 외판사원은 자칫하면 입방 하나 뜻밖의 일들 그리고 근거 없는 모함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데다가 그런 따위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원인도 알 수 없는 고약한 결과를 육신에서 감지하게 되는 게 고작이기 때문에 항의조차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배인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배인님, 최소한 조금이라도 제가 옳다고 인정하심을 보이는 말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은 채 가버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첫마디를 꺼낼 때 벌써 몸을 돌려버렸고 으쓱한 어깨 너머로 입술을 위로 말아올린 채 그레고르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잠시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그레고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조금씩 문을 향해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마치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남모르는 금령이 내려있기라도 한 듯이. 어느덧 그는 현관에 이르러 갑자기 몸을 움직여 거실로부터 마지막으로 발을 뺐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방금 발바닥을 불에 대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관에서 그는 마치 거기서 초지상적인 구원의 손길이 그를 기다리고나 있는 양 계단 쪽으로 오른팔을 한껏 뻗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비록 그렇게 해서 가게에서의 그의 위치가 극도로 위협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이런 기분인 채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모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레고르가 이 가게에서 평생토록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데다가 지금은 워낙 목전의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장래를 내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장래를 그레고르는 내다볼 수 있었다. 지배인을 붙잡아 진정시키고 확신시켜 끝내 그 마음을 사야 했다. 그레고르와 그의 가족의 장래가 거기에 달리지 않았는가. 누이 동생이라도 여기 있었더라면. 그녀는 영리했다. 그레고르가 아직 침착하게 드러누워 있을 때 그녀는 벌써 울고 있었다. 그러니 이 여자 좋아하는 지배인께서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그가 이 충격에서 벗어나게끔 설득을 하면 분명히 마음을 돌릴 텐데. 그런데 누이가 마침 없으니 그레고르 자신이 협상을 해야 했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의 말이 아마도 아니 거의 확실하게 다시금 이해받지 못했다는 점 역시 생각하지 않은 채 그는 문 판자를 버리고 문이 열린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벌써 현관 앞의 난간을 두 손으로 우스꽝스럽게 꽉 잡고 있는 지배인한테로 가려고 했던 것이나 즉시 잡을 곳을 찾으면서 조그맣게 비명을 지르며 수많은 작은 발을 깔고 엎어졌다. 그런 일이 있자마자 그는 이 아침 처음으로 육신의 편안함을 느꼈다. 작은 다리들이 굳은 바닥을 딛고 섰던 것이다. 다리들이 완전 무결하게 발을 들었고
심지어 그가 원하는 쪽으로 그의 몸을 실어가려고 애쓰기까지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기뻤으며 벌써 모든 고통이 씻은 듯 다 낫는 일이 목전에 있다고 믿었다. 어머니로부터 전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채 바로 어머니를 마주보며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아주 넋을 잃고 있는 것 같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팔을 쭉 뻗치고 열 손가락을 활짝 펼치며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요. 맙소사, 사람 살려요. 머리는 그레고르를 더 잘 보려는 듯이 숙였는데 몸은 반대로 정신없이 빨리 뒷걸음질쳐 자기 뒤에 상을 봐놓은 식탁이 있다는 것도 있고 식탁 곁에 이르자 넋이 빠진 사람처럼 황급히 그 위에 올라앉았는데 옆에서 건드려 넘어진 커다란 주전자에서 커피가 다 쏟아져 양탄자 위로 엎질러지는 것조차 알아차릴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가 낮게 부르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지배인은 한순간 완전히 그의 뇌리를 떠나 있었고 반면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자 그는 몇 번 턱으로 허공을 향해 쩝쩝거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금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급히 달려온 아버지의 두 팔 안에 쓰러졌다. 그러나 이제 그레고르는 부모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에 이르렀던 것이다. 턱을 계단 난간에 얹은 채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그를 될 수 있는 대로 확실하게 따라잡기 위하여 그레고르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배인은 무언가 예감한 듯 몇 계단을 한 번에 훌쩍 뛰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그는 흐흐 하고 소리쳤고 그 소리는 온 계단 전체를 울렸다. 유감스럽게도 그때에 이르러서는 지배인의 이 도망질이 그때까지 비교적 침착했던 아버지를 완전히 혼란시켜 놓았으니 직접 지배인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쫓아가고 있는 그레고르를 막아서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는 대신 아버지는 오른손으로는 지배인이 모자, 외투와 함께 소파에 내버려 두고 간 단장을 집어들고 왼손으로는 식탁에서 커다란 신문을 집어들어 두 발을 쾅쾅 구르며 단장과 신문을 흔들어대며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되몰아 넣으려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고 비는 것이 이해되지도 않아 그는 머리를 아주 고분고분 돌리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더욱 세게 두 발을 쾅쾅 구를 따름이었다. 건너편에서는 어머니가 날씨가 쌀쌀한데도 창문을 열어젖히고 상체를 창밖으로 쑥 내민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창밖 골목길과 현관 앞 계단 사이에 맞바람이 쳐 창문의 커튼이 휘날렸고 식탁 위의 신문들이 펄럭펄럭 하더니 한 장씩 마룻바닥으로 날려 떨어졌다. 인정사정 없이 몰아대면서 아버지는 야만인처럼 씩씩거렸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뒷걸음질은 전혀 익히지 않은 터라 정말이지 몹시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는 없었다. 그레고르가 몸을 돌리게 내버려 두기만 했더라면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갔겠으나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몸을 빙 돌렸다가는 아버지를 참지 못하게 만들까봐 두려웠고 순간순간 아버지의 손에 들린 단장으로부터는 그의 등, 허리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그레고르에게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뒷걸음질 치면서는 방향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음을 경악하며 알아차렸던 것이다. 하여 그는 아버지 쪽으로 끊임없이 겁먹은 곁눈질을 보내며 한껏 잽싸게 그러나 실제로는 몹시 느리게
몸을 틀었다. 아버지가 그의 선의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이번에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멀찌감치서 단장 끝으로 이리저리 몸을 틀 방향을 지휘해 주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아버지가 이 견딜 수 없는 시시 소리만 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레고르는 그 소리에 정신이 혼란해졌다. 벌써 거진 다 돌았을 때 이 시시 소리를 끊임없이 듣다 보니 그만 헛갈려서 조금 되돌아가기까지 했다. 그런데 드디어 다행히도 머리가 문 열린 틈에 이르고 보니 그의 몸이 너무 넓어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물론 지금의 심적 상태로서는 그레고르가 넉넉히 지나가게끔 다른 쪽 문 판자마저 열어줄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머리를 사로잡은 생각은 오로지 그레고르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의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결코 몸을 세우고 또 어쩌면 그렇게 선 채로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레고르가 필요로 했던 번거로운 준비 같은 건 역시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장애물 따위는 있지도 않은 듯 이제는 그레고르를 별스럽게 큰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몰아댔으니 그 소리는 어느덧 그레고르의 등 뒤에서 아버지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 같지 않게 울렸고 이제는 정말이지 재미 같은 건 없어 그레고르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몸을 밀어붙였다. 몸의 한편이 들리더니 그는 문이 열린 틈 사이로 비스듬히 걸려 누웠는데 한쪽 옆구리가 쓸려서 상처가 나 하얗게 칠한 문에 흉한 얼룩이 남았고 그러더니 금방 꽉 끼어버려 혼자서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한쪽 편의 작은 다리들은 높이 허공에 떠 있고 다른 편 다리들은 고통스럽게 바닥에 짓눌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해결책이라는 듯 세찬 발길질을 하여 그는 피를 몹시 흘리며 자기 방으로 멀리 날아들어갔다. 출입문까지 단장으로 쳐서 닫히고 나자 드디어 사방이 조용해졌다.